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이해를 오늘 들려드릴 정승모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란 사업은 뭐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도 많으시고 또 투자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관리하는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락은 4단락인데 한 2강의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란 일단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 크게 이제 2개로 나누게 되죠. 재개발은 도시의 낙후된 환경 개선 및 도로, 또 상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 기능을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건축은 해당 공동주택을 다시 건축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낙후된 곳이죠. 도시 어떤 도로나 아니면은 또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돼 있는 곳들이죠. 그리고 재건축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일단 오늘 이 강의가 다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은 저희가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나누게 되고 또한 요 말고도 이제 소규모로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렇게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사업도 사실상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지만, 이런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응집력과 또 어떤 동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드리면,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이제 근거법이 있겠죠. 근거법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업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결국은 깨끗하고 잘 지어진 곳이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는 건 정비한다는 뜻. 그러니까 노후되어 있거나 불량되어 있거나 또는 복잡하게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이런 사업장을 새롭게 아파트로 지어지는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죠. 주거 개선을 한다는 그런 목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권자,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권자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도시정비 사업은 보통 이제 서울로 따지자면 서울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구청장. 이렇게가 인허가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허가권자는 지역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성남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천시가 있을 수 있죠. 그거 시 단위의 이제 인허가권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자죠.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 방식으로 많이 사업을 합니다. 물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탁 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지금은 조합 방식을 한 3분의 2 정도 또는 신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이 사업 시행자는 조합 방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민간이 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라든가 또는 조합 방식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죠. 부지 규모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개발은 규모, 이제 어떤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재개발은 제한이 없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만 제곱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1만 평방미터 이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해배 정도라든가 13,000까지도 허용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1만 평방미터 미만에서만 할 수 있고요. 또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5,000 평방미터 미만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승인 요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또 구분 소유권자들이 하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80% 동의 또는 토지 면적 4분의 3 동의 이렇게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지금 보시면 4분의 3 토지 면적 또 3분의 2 동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0% 동의가 돼야 되죠. 지금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75% 동의였는데 70% 동의로 좀 더 낮춰졌습니다. 현재 재개발도 아직은 이제 입법화는 돼 있지만 아직 70%로 동의율은 아직 안 떨어진 상태고 75%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 시행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조합 방식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그리고 방식 중에 아까 말씀드린 신탁 방식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정 개발자 방식이라고 해서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떤 주민총회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지정 절차는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지만 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 고시되면 그 신탁사가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고요. 시행자 동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이 갈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상황이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재개발이고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70% 이상, 동별 소유자 과반수 이상, 토지 면적 7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의 시행자하고 동일 요건으로 진행됩니다. 의사 결정도 조합 설립 인가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정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으로 보면 조합 방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이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다르게 신탁 방식은 이 사업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금융 안정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 방식에서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방식은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초기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조합도 운영해야 되고 또 각종 또 용역사도 선정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자금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엔 허구 초기 사업 융자나 또는 시공사 대여금 등으로 초기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대여금으로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럼 좀 자금 대여가 좀 더 원활할 수 있겠죠.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방식,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조합 방식을 선택해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민 주체 사업 운영 협력업체 계약 비용 등 총 사업비 등을 지출하게 되고요. 조합원의 의견 수렴 이후 사업 진행하기 때문에 또 투표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는 게 가장 단점이 되겠죠. 이제 허그에서 초기 자금, 사업 자금을 이제 융자를 해준다면 편해지겠지만 사실상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 등이 사업자 시행자로 지정을 하고요. 의사결정 구조가 간결하고 또 추진 효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신탁사가 사업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하겠죠. 그리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 자율성이 아주 낮습니다. 신탁사가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 일부분은 수수료로 상당 부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이 조합 방식과 이 신탁 방식에 있어서 선호하는 그 정도가 신탁 방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조합 방식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보통 경우에 한 3분의 2 정도가 조합 방식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조합 설립 절차를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업체 선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조합 방식이라 함은 이 사업을 모르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협력업체라는 이 도움을 주는 업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가 있을 수 있고 또 설계하는 설계자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 이렇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필요한 또 도시계획 업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거를 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는 처음 조합 설립 때도 있지만 요 단계 전 단계에 또 필요한 단계가 추진위원회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이 협력업체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 시행 계획서라든가 정관 작성, 추정 분담금 산정할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업체의 지원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정관이란 말은 뭐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법인을 해보신 분들은 그 회사의 법이죠. 회사를 운영하는 법. 이 정관도 이 조합을 운영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정 분담금. 이 재개발 재건축만 일단 얘기한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분담금이 과연 얼만큼 나오느냐. 그게 가장 주 맹점이 되시겠죠. 궁금하실 거고 그거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추정 분담금 판정하는 내역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제 제공을 하겠죠. 그게 이제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추정 분담금이라든가 또는 내 자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 사업은 해야겠다라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의서라는 걸 진구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앞발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제 그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이제 동의율이 틀리죠. 재개발은 75%였고 또 재건축은 70%였고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이제 진구하는 또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신청 및 연본 부여라는 그 절차를 진행해서 동의서를 시에서 양식을 허가를 받아와서 그 동의서로만 동의서가 진구돼야 되는 그 법적 절차가 있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조합 설립 동의율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토지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4분의 3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분 단지, 구분 소유자 70%. 그리고 동별 또 동의율이 있고요. 토지 면적도 70%로 됩니다. 이제 그런 동의율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창립총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창립총회라 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창립총회. 총회는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시키는, 그 의결이 된 거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이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는데요. 이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접 출석이 20%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따로 좀 더 설명드리는 거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이 총회 또 내용이 나오니까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총회는 말 그대로 창립, 처음 만드는 데 이제 조합원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의결하는 그런 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대한 부분과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잖아요. 법인. 그 조합이라는 거는 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법인 안에는 조합장이라는 대표자가 있고, 그 밑에는 이사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 그 밑에 이제 또 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 뽑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립총회는 이제 이게 또 이 재개발 재건축 특성상 또 법 안에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이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고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책자를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안내책자를 발송을 해야만 법적으로 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립총회라는 것도 법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은 또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나는데 상당한 또 하자가 발생됨으로써 인가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게 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제 조합 설립 절차죠. 조합 설립 이제 창립총회까지 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요건들이 갖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요건들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서류화시켜서 각 지자체 인허가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것을 이제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제출 서류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그리고 첨부 서류로는 좀 뭐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죠. 조합원 명부가 가장 또 중요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공사비하고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서가 있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창립총회 회의록, 그리고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그리고 네 번째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러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임하는 동의서.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안에 물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공동 소유로 갖고 있는 부분, 또 여러 개의 땅을 다수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동의서 안에 동의서는 하나를 받지만 그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는 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창립총회에서 임대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죠. 창립총회 당시에 임원 대의원을 선임한다는 뜻은 누구를 다다닥 정해놓고 그거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합장을 2명 이상이 입후보했을 경우에는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이사도 마찬가지고 대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경우도 보통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조합장 선출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죠. 대부분이 뭐 2명 아니면 3명까지 나오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투표로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하는 투표 용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이제 건축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뭐 사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 사업 계획은 우리가 뽑았던 업체가 있죠. 건축사 사무소, 설계사 이분들이 그려놓은 건축 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은 회계 감사 요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가 시장 군수 인허가권자에 의해서 인가가 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 설립 절차 중에는 이제 법인 등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뭐 법인 자꾸 말씀드렸는데 법인으로 등기를 해야만 그 등기 안에 조합장 이름 내지 임원 이름들이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뭐 등기 사항은 뭐 일반적인 사항이니까요. 설립 목적이라든가 조합 명칭, 뭐 소재지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내는 등기까지 나오면 조합 설립 인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비사업 주요 이제 절차입니다. 이제 이건 아까는 조합 설립까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뭐 조합 설립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 사업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안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고요. 입안 제한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땅이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을 할 곳이냐 아닌 거냐는 대부분이 결정하는 게 지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보통 그게 5년 또는 10년마다 그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입안 제한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토지등 소유자가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해 주기 기다리기 너무 이제 힘든 경우, 왜냐면 너무 열악한데 국가가 아직 지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재개발, 재건축 너무 열악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동의율을 넣어서 입안 제한을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가 정하던 뭐 주민이 정하던 입안이 제한이 되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단계 자체가 뭐냐면 어느 일부 땅에 너무 열악한데 선을 그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을 그어서 구역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죠. 그럼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면 이제 거기는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안에서 아까 이제 여기는 없지만 추진위 단계 또는 이제 조합 설립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안에 건축 계획이라는 부분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단순하게 아는 거는 건축 허가라는 게 많이 통상적으로 알고 계신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그걸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인가를 해줄게.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인가난 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시공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냥 1인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이라는 것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라는 게 이루어져야겠죠. 분배가 뭘까요? 제가 조합원인데 여기다가 땅을 하나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얼마인지
또는 그 재산권이 평가가 돼서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데 내가 어디를 들어가고 싶었다고 결정했는데 그러면 분담금은 얼마니? 내가 얼마를 더 내야지만 되니?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커서 뭐 작은 걸 들어갔으니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게 또 관리처분 계획인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 그려진 안에 어떻게 건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또 그 건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사업에 그러니까 시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시공사가 건물을 짓게 되겠죠. 건물을 지으면 거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이제는 입주라는 걸 하게 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단계별로 봤을 때는 준공이라는 게 있고 이종고시라는 게 있고 또 입주를 다 하시게 되면 이제 조합이라는 청산이라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청산이라는 단계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부분으로 어떻게 분배할 건지가 결정되는 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단계마저 끝나면 이제 조합은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라는 말은 결국은 법인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으로 모였던 내용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그 사업장이라는 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사업 단계를 한번 얘기해 드려봤습니다. 뭐 밑에 있는 재건축 진단이라든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추진위원회의 조합신청, 조합설립 요게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 단계 이후에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좀 깊숙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재건축 안전 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통과만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추진위원회라는 거는 이 왼쪽에도 보시면은 추진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었죠.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 가능하다. 이제 보통 이제 그거는 이제 재건축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처음에 준공하고 30년이 돼야만 여기는 사업 재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합 설립, 조합 신청이죠. 신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는 거고 조합 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설립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깊숙한 부분이고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라 요거는 조금 이제 요까지만 하고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립 기본계획 수립 절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뭐 조금 아까 말하는 도시계획 업체라는 부분들이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좀 넘어가서 요거 깊숙한 부분이니까 그냥 화면상으로 보시는 거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처음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단체고요. 시장 군수 승인을 얻어서 정비구역당 1개의 추진회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구성 절차 및 운영 규정 등 법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들을 확정하여 활동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과 실체를 가진 비법인 사단에 해당합니다. 이게 지나서 조합으로 가게 되면 이제 법인 사단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추진의 구성 절차도 보시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동의가 필요하겠죠. 위원장 감사 1인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의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법적인 사항들이다 보니까 앞 단계만 일단은 좀 절차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들은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및 승인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으니까 추진위원회 운영을 하겠죠. 추진위원회 운영은 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결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목적 가지고 하는 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업무가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 진고하고 또 임원들 뽑아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조합 설립 인가, 신청비 인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진위원회는 조합으로 업무 인증기하고 이제 그 다음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네, 요 전까지는 이제 그 기본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라고 많이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사업 주체가 결국 조합입니다. 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에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해서 동의도 받고 또 총회 의결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요한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을 해야지만 인허가권자가 인가를 내줘야지만 조합 설립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게 됩니다. 뭐 법적인 사항은 말씀드렸던 거고, 뭐 변경에 대한 부분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조합의 이제 내부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은 제일 크게는 제일 큰 총회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은 조합 총회가 있고 또 대의원회가 존재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 조합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적인 기관입니다.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죠. 이 총회의 의결 없이 집행되는 사항은 간혹가다 도시 및 지방정비법 자체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법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은 뭐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절차 사업에 있어서 하자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정법 제44조하고 24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회하고 대의원회 관련. 총회 개최 절차 및 소요 기간이 있죠. 총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조합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이 개최 요건이라든가 또는 이사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요건은 대부분이 이제 조합장이 이제 안건을 생성시켜서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죠. 그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 물론 감사도 있지만 감사는 이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안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안건만 또 총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또 대의원회에 또 그 내용을 상정해서 또 의결받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그래서 대의원회는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 송부해야 되는 게 또 이제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총회를 하기 위한 또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대의원회까지 끝나게 되면 총회 공고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14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이 그 총회에 대한 안내 책자를 이제 받아보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다 받아보게 되면 총회 날이 언제고 또 총회 가서 이 안건을 다 들어보고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 표현을 하게 되는데 총회는 참여 방식이 있습니다. 참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가서 참석하는 방식이 있고 서면 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서면 결의서를 직접 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안건 내용이나 또는 총회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홍보 요원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 진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지만 총회에 대한 성원이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성원이라는 게 결국은 서명 결의서를 과반수 이상 진구했을 때 성원, 그러니까 총회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총회 준비는 총회 지원 업체하고 홍보 요원이 이제 계약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필요시 총회 지원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서명 결의서 설명 및 진구 계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거 및 상세 내용을 보면은 총회 지원 업체가 있죠. 총회 안에도 총회를 진행하는 전문 사회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속기록, 가장 필요 사항이죠. 어떤 그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 내용을 글자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타이핑하고 녹음을 하는 그런 속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이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촬영은 그 총회 날에 오신 분들의 그 발언 내용이라든가 또 투표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회의 내용을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알림을 이제 했죠. 그래서 책자 발송이 됐고, 그래서 서명 결의서를 이제 진구하게 됩니다. 총회 진행은 이제 뭐 성원 보고하고 또 개최하고 보고사항 얘기하고 안건 상정해서 의결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건이 모든 게 잘 의결되었으면 이제 종료가 되겠죠. 물론 부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대한 진행 부분은 이 정도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및 상세 내용은 한번 보시고, 대부분의 이제 법적인 사항이나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와 2단계, 저희 그 기본계획 수립되는 단계하고 또 사업 주체가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2강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의 처음 사업 시작하는 부분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사업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가장 총회 운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렇게 보지만 뭐 이제 그 뒤사항들은 보통 이제 그 사업을 거의 진행하는 중추적인 또 가장 중요한 부분 두 부분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재개발, 재건축의 그냥 이런 법적인 내용이나 진행하는 사항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거기에 조합원이거나 또는 임원이거나 또는 뭐 거기에 사무를 보시는 또는 조합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두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일들은 협력업체가 많이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조합 임원님들이나 조합장님들 같은 경우에 전혀 사업을 모르시니까 본인들이 그걸 운영하지는 않으시죠. 이런 뭐 경험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일은 이런 사업을 끌고 간다는 건 쉽지는 않죠. 대부분 이런 법적인 내용이나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자문 또는 같이 협력하는 부분은 이제 특히나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그 일을 주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도움을 받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사업을 대부분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꼭 뭐 그런 분들이 아닐 가능성도 많이 높기 때문에 한 가지 뭐 다음 교시 넘어가기 전에 좀 뭐 약간의 뭐 제가 알고 있는, 저도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전문 관리하는 쪽이긴 하지만 사실상 요새 분위기에서는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개념은 한 많은 분들은 아니고 한 열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두 분 정도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저희는 들어가서 보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 그 현장에 모여 계시니까. 그래서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조합이든지 아니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아까 첫 단계죠. 그 첫 단계에서 투자의 결정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추정 분담금이라는 거를 이제 나눠드리게 됩니다.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서 이 사업장이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또는 얼마나 좋은 시공사가 붙을 수 있는 곳이냐. 그게 제일 큰 포인트인데, 그런 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시공사가 메이저가 오는 현장이냐 아니냐가 또 가장 투자의 가치를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매일 예를 들어서 큰 메이저가 1위부터 10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들어오는 정도면 그 사업장은 투자의 가치가 무조건 있다. 왜? 그 시공사들도 이 현장에 들어올 때는 그런 사업성 내지는 향후 전망을 다 분석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는 투자적 가치가 분명 있다. 다만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공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사업이 안 가고 10년, 20년도 그냥 서 있는 현장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사업이 중지되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업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저도 20년 이상 이 사업을 관리하고 많이 봐왔지만 사실상 투자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또는 그런 사업장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컨디션,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좋으냐, 또는 이 사업장은 좋아서 동의율이 금방금방 나온다더라, 이러면 또 투자를 또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꼭 돈입니다. 분명히 돈입니다. 그래서 빠른 사업 진행이 되는 곳은 돈을 꼭 벌게 돼 있어요. 단기간 내에. 그래서 그런 곳은 잘 주변 상황이나 또는 파악을 해 보셔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니까. 그럼 또는 또 그냥 묵혀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컸을 때 그 사업장을, 아파트를 주기 위한, 집을 하나 주기 위한 걸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집이기 때문에 집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큰 실망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법인 등기라는 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에 올라와 있는 내 재산권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부동산은 그런 생각들은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만 그냥 다른 나대지나 또는 그냥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조금은 열악한 곳이 처음에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곳을 공략을 해서 투자를 해놓으시고 묵혀두시든지, 아니면은 또 사업이 진행됐을 때마다 가격은 올라가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또 수익을 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주변에 보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투자적인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2 수업으로 사업 실행 단계, 실행 계획 단계인데, 실행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조합 설립이 다 됐으니까 법인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절차가 있는데, 조합 설립 후에 수립한 계략적인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 사무소라든가 또는 이제 그 설계사 분들이
정비구역 지정 때 그어진 선 안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그 계획을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겠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뭐 용적률이라든가 또는 몇 평에 지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뭐 잘 지어진 뭐 요새는 이제 타입을 뭐 25평, 34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59 타입, 뭐 84 타입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큰 평형을 많이 짓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9 타입이나 84 타입 위주로 하게 되고 또 작은 평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39 타입이나 뭐 40 타입 그런 것들은 뭐 18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한 세 타입 정도로 이제 많이 짓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원룸 형태의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겠죠. 거기에는 뭐가 조합원의 의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조합원들은 열악한데 좋은 아파트만 짓게 되면 분담금이 워낙 많아지겠죠. 그게 이제 격차가 많이 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는 상황이 아주 열악하죠. 왜냐면 뭐 쉽게 표현해서 뭐 그 안에 판잣집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오래된 막 50년, 60년 된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이나 이런 그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건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땅에 대한 평가만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은 갖고 있는 재산권이 작다 보니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갭이 많다 보니까 조합 분담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같은 3구 타입, 그러니까 뭐 18평 이런 것들도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산권이 적으신 분들이 그 작은 평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게 되죠. 다만 이제 뭐 이런 59 타입이나 84 타입은 이제 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합니다. 또는 물건을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그런 건축 계획 또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 건축 심의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는 각종 영향 평가라는 어떤 절차를 또 받아서 반영해야 되죠. 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이제 신청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제 절차도인데 이것도 이제 뭐 거의 건축사 사무소라든가 뭐 이제 그런 전문적인 그 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나와 있는 뭐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설명 안 드리더라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준비를 하게 되죠. 아까 설명드린 어떤 그런 건축 계획을 막 그리고 조합하고 막 진짜 수십 차례까지도 회의를 해서 결과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된 거를 갖다가 이제 건축 심의에 올리게 되는 거죠. 심의에 올리게 되면 지자체가 또 그거를 이제 또 심의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합 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그 통합 심의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는 거의 통과된 거지만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 모든 내용들이 서류화돼서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 도서라고 하는데 그 도서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심의 끝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조합원들한테 의결을 받게 됩니다. 건축 심의를 받았으니 그거에 맞춰서 또 동의율, 또 총회 의결 조건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조합원 과반에 출석해서 또 직접 출석 20% 해야 되고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도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합원의 의결 받은 이후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 다 끝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되면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죠. 그냥 뭐 앞에 절차는 뭐 절차고 또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이다 보니 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업 시행 인가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조합이 이제 인가를 받았을 때는 각종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고시가 있을 때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공유지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받는다. 뭐 이런 거는 좀 어렵죠. 이런 것도 좀 어려운데 아까도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그냥 작은 어떤 뭐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런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건축법으로 진행되는 거에 가장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건축 허가. 뭐 건축하는 거를 허가한다. 뭐 이런 아주 그냥 쉬운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행위를 해도 된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기본 계획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배분. 금전적인 배분입니다. 금전적인 배분. 그러니까 금전적인 배분은,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질 건지 이제 계획을 다 세웠죠. 그렇게 되면 도대체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건물을 짓는데 그게 이제 지출입니다. 그리고 짓는데 조합원이 가지고 가더라도 남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일반 분양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수입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가져가는 또 분양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을 빼서 거기에 순수익이 나와야겠죠. 그 순수익이 중요하죠. 순수익이 많아야 됩니다. 순수익이. 죄송합니다. 그 순수익이 많아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조금 내고 분담금을 조금 내고 아파트를 하나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배분을 보여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새로 들어갈 아파트를 비교를 해봤더니 얼마의 분담금이 필요하더라. 그럼 그 돈만 내면 입주하셔라 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이 가르쳐온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은 뭐 쉽지만 그 외적으로 그 안에 처분돼야 될 내용들이 전문적인 처분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 또 종호자산 배분. 종호자산이라는 게 조합원이 가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잔류분 처분. 이게 이제 일반 분양분이죠.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수입이 많겠죠. 그런 사업장이 또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자산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종전자산 평가라는 거는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자산. 제가 상가를 하나 갖고 있다면 그 상가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금전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는 다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숫자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조합원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건립 평형, 아까도 말씀드린 3구, 5구, 84 타입 이런 아파트가 지어질 곳에 어느 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분양 신청을 이제 받게 되죠. 그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수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도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이 내용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조합에게 통지하고 또 서류도 준비해서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겠지만 절차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종중자산의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분양 신청의 통지 및 공고해야 되고 그러면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했죠. 그러면 그 신청한 걸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통지를 하게 되죠. 그 어떤 식으로 수립을 했다라는 내용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1개월 이후에 통지한 1개월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총회 의결을 받게 되죠. 이것도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이거는 과반수 찬성입니다. 무조건. 과반수 전체, 그러니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400명이라면 201명이 의결을 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근데 단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67% 정도 되겠죠. 그 정비사업비라고 하면 아까 말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돈,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 돈, 그 돈이 제일 가장 큰 게 이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시공사 공사비가 전체 이 지출되는 사업비의 거의 80%를 차지하게 되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가 뭐 각종 용역비 내지는 조합 운영비 이렇게 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안에 시공사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주변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이 시공사 공사비 올려주는 그런 사항 총회나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도 따라서 그런 비례율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이렇게 총회 의결이 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총회 의결서하고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검증은 관리처분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기관이 이제 보통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대부분 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쪽으로 신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관리처분 관련 모든 사항들을 타당성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증을 시나 이제 인허가권자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검증 상황을 포함해서 지자체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고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처음에는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시가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업비가 아까 말하는 그 정비사업비가 10분의 1 초과했을 때도 또 이 타당성 검증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가 고시가 났죠. 그렇게 되면 어쨌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 날 때마다 이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조합원들한테 내용을 통지하는 게 도정법상의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뭐 중간에 말씀드렸던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분양 신청한 내용만 따로 저희가 설명 칸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설명은 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뭐 특별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뭐 법적으로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뭐 설명은 따로 안 하고 내용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처분 계획 안에 이제 종전자산하고 종호자산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종전은 내가 투자한 내 물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고 종호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평가, 기대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 업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개발 조합은 인허가권자가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고 재건축 조합은 조합에서 하나 하고 또 이제 인허가권자가 하나 해서 선정해서 산술 평균된 가격을 가지고 평가 금액을 진행합니다. 요거는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 시행 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 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물 시설에 관한 권리를 변환시켜 배분하는 정비 사업의 일련의 절차. 이게 이제 관리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 구역 안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또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말로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 완료 후 이전 고시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이제 계획이고요. 손실보상, 계약 수용 등에 의한 취득, 청산 등으로 소멸시키거나 이행하는 관리 계획. 기속 및 시행자에게 귀속된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처분에 관한 일련의 계획으로 구성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표현하지 않은 내용들이 그 안에 관리처분 계획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 시행 구역 안의 권리자에게는 정비 사업 과정이 어느 절차보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단계이며 당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총회를 하는 그 총회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을 두고 계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사업성 내지는 수익성 또 지출은 어떻게 또 제대로 지출했는지를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 안에 관리처분 계획 안에 이제 비례율과 조합원 분담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 중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이제 분담금인데 이 말을 분담금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분담이잖아요. 분담. 그래서 거기 안에는 환급금과 부담금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환급은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가는 아파트보다 내가 투자한 게 크면 그만큼을 이제 돌려받는 게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또 다 해드립니다. 권리가액은 이것도 조금은 이제 깊숙한 부분인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내가 각 투자한 자산 평가를 했잖아요. 그게 종전 평가인데 그 종전 평가에 이 비례율을 곱했을 때 그게 이제 권리가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례율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수익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업성이 우수하면 이 비례율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로 올라가면 수익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0%가 됐다, 비례율이. 그럼 내가 투자한 게 1억 원이면 1억 5천이 되겠죠. 그만큼 수익성이 좋으니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그 사업성이 우수한 뜻이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더 거꾸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비례율이 50% 정도로 간다면 그만큼 내 재산적 가치를 까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담금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례율은 감정평가액 분양가 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을 존재한다. 자, 이것도 이제 좀 테크닉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실전을 이제 해봐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을 낮게 설정하거나 분양가를 높게 설정하여 비례를 높여 사업성이 좋게 보일 수도 있다. 이것도 그냥 말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총수입, 총지출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순수익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종중자산 평가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종중자산 평가 곱하기 비례율. 적용 예시 이제 밑에 해드렸죠. 요거는 한번 뭐 계산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긴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아까 요 설명 말고도 제가 뭐 투자한 게 1억인데 1억 5천이 됐죠. 150% 비례율이면. 근데 내가 갈 아파트가 1억 5천이면 그러면 이제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은 없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가 3억이면 1억 5천을 더 내야 되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업을 들어가서 참여하시게 되면 이제 투자를 하셔서 조합원이 되면 이 비례율에 대한 계산법이 가장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셔야 진짜 사업성이 좋구나 안 좋구나를 여러분들이 조금 감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절차죠. 절차에서 설명드렸어요. 관리처분 계획 통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 거를 총회하기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의사 진행이나 권리가액은 설명드렸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공람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공람이라는 뜻은 공개한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금 관리처분 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를 다 그냥 공람 잠소에서 볼 수 있도록 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람 절차를 30일 이상 줘야 되는 게 법적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고 또는 관리처분 계획 사전 뭐 타당성 검증 또 설명드렸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고시가 남으로써 1차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끝납니다. 그 내용이 끝나면 이제 바로 공사를 하는 건데 이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뭐 아까도 전체적인 절차를 크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2주를 해야죠. 2주를 하고 기존에 있는 물건에 있는 건축물들을 다 철거를 해야지만 이제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관리처분 계획 고시가 나오게 되면 2주를 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뭐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다 설명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저도 좀 고민했던 거는 뭐 한 4단계 정도로 이제 나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해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한 그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 그 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수익률, 비례율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는 내가 투자한 종전 평가가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에 맞춰서 또 비례율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조합원이
있던 또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마지막 단계 아주 집중해서 좀 보시면 어떤 그런 상황에 갇혔을 때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이해력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뭐 이렇게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조금 뭐 이해 가시는 분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단계별로 깊숙이 한번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